알면 당신도 버텨라. 드디어 본격적인 여름 7월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좀 색다르게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두 분 준비됐죠? 네. 원, 투, 쓰리, 포.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일 어게인. 신유진. 행복한 순간이야 김현우. 움츠린 어깨를 펴고 이 세상 속에 힘든 일 모두 지워버려. 전민기. 슬픔은 있는 거야 never cry. 즐거운 태양 아래 써니 데이. 언제나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면 돼. 자,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만들어드릴 법대랑 MC 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옆에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네, 그 옆에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네,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네요, 그죠? 네. 네, 그 자리에서 하니까 잘 안 되네. 좀 어설프긴 한데. 리허설이 필요하네요. 그래도 신나네요. 네. 네, 드디어 7월입니다. 이제부터 긴 여름 한가운데를 오랫동안 넘어야 하는데 이렇게 유쾌하게 넘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요즘 날씨가 좀 짜증이 납니다. 예, 올해 폭염이 유난히 길고 강하다는 예보가 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폭염 때문에 올 여름을 화끈하게 즐기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6월 장마 예전엔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좀 너무 가문 상태예요. 네, 그래서 산불도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지역에서 장마, 가뭄, 태풍보다 더 무서운 게 혹시 뭔지 아세요? 더 무서운 거? 네. 자연재해가 가장 걱정 아닌가? 아니, 인구 가뭄. 인구 가뭄? 네. 지방 소멸 위기 뭐 이거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문제 맞습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다뤄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손이 딸리는 이유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농촌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네. 자, 이게 아무래도 청년들이 너무 빠져나오고 있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일단 국토연구원이 인구 감소가 지금 진행되는 8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유출 관련 조사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 주요 요인은 청년층들의 도시 이주고요. 대도시로 이주하는 청년들은 주로 이제 고학력, 고숙련직들로 결국은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서 지방을 좀 떠나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랫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지방에서도 여러 처방을 써봤지만 백약이 무효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이 지방 소멸, 인구 감소 문제가 이 법적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법이 하나 제정이 됐는데요. 네네네네. 이름하여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입니다. 지난 5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 지역이 주도해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요. 국가 및 지자체 기본 계획 수립, 그리고 지자체 위원회 설치 운영, 그리고 36건의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정부 주도로 뭔가를 했었는데 여기는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에서 뒷받침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죠. 그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정책과는 좀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인구 감소 대책은 중앙 정부가 주도해서 입안하고 시행했지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특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주체를 좀 바꾼 것인데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네. 각 지역이 정책 수립 사업의 시행을 맡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자체가 구상한 의견이 협의를 거쳐서 중앙정부의 인구 정책으로 되는 구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지원 내용이 36건이라고 했거든요. 어떤 지원이 될지 궁금하네요. 이게 이제 지자체들이 네. 그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애초에는 52개의 특례를 요청을 했다고 해요. 특별법에 반영된 거는 보육, 의료, 교육, 주거교통, 문화 이렇게 총 5가지 분야 36개의 특례 지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하고 지원, 그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과 그 교원 통합 운영, 학습형 일자리 창출 이런 것 등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 지원, 그리고 방문진료 사업 수행과 지원, 뭐 인구 감소 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학예사 운영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많네 뭐. 예.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 쉽게 예를 들자면요. 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제 교육시설을 설치 이전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되는 건데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공유지를 우선으로 매각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 감소 지역에
지방 교부세 특별 지원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우수 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서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 이런 지원까지도 가능해집니다. 네. 자, 아무튼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서 지역을 위한 사업들이 아무래도 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전폭 지원법인 셈인데 효과가 있겠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지방 네. 소멸이라고 하는 그 심각한 상황을 어느 정도는 좀 해소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제 대안에 담기지 못한 추가 지원들, 뭐 예를 들면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조세 지원 등의 내용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지적인데 이미 관련 법안이 이제 입법 예고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딱 이런 부분이 또 일단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네네. 여러 가지 대책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안 되면은 보완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를 좀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진짜 인구 감소는요. 우리나라 미래가 없는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너무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죠? 지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인구 가뭄이고. 자, 이 불균형은 제발 좀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세상을 만드는 일, 법태랑도 힘을 보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법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의 법태랑 주제는 이 지역 균형 문제 해소와도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좀 특이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유민주주의를 타고 부산으로 고고. 네, 민주주의법 지역법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민주주의 아니었어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초대 손님이 부산이 지역구신 것 같은데 하여튼 지역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법이라는 건데 과연 어떤 분이 이 대의를 위해 힘쓰고 계실까요?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말이거든요. 자유라는 단어 이게 없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려에 좀 의해서. 강조를 해야 되겠다. 진짜 우리나라가 3년이 바다인데 회사 소송을 제대로 다룰 곳이 우리나라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해양강국으로 가려면은 이런 법률이나 금융 해상 서비스가 돼야 된다. 2030년에 부산에 엑스포를 유치하자. 이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유치 지원 활동하는데 굉장한 그 법적인 근거를 줄 수 있고. 부산 서구 동부의 미래, 일명 시너지의 변화를 이끌고 계신 분입니다. 신문쟁이에서 입법쟁이로 변신하신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대본에는 이제 시너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이게 시너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시너지 효과의 시너지를 얘기하는 건지. 그런 뜻도 예, 포함이 돼 있죠. 예, 예. 시는 예. 바다죠. 너는 SEA. SEA. 예. 너는 유. 유. 지는 예. 지혜지자, 알지자. 알지자. 예. 예. 그래서 우리 구민들, 시민들의 어떤 지혜를 모아서 네, 네. 특히 제 지역구인 부산 서동구가 바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다의 변화와 미래를 만들어낸다.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너지 이중적 이름이네요. 그 요즘 시너지 하느라 바쁘시겠어요, 그죠? 예. 예. 어떠세요, 근황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올해는 참 무척 바빴죠. 그렇죠. 이제 그게 6월까지. 끝나고 네. 지난 6월에는
우리 지선이나 대선 정리를 이제 좀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하반기 준비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 네, 7월부터 8월 초순까지 이번에는 아무래도 우리 전 국민들께서도 휴가 계획을 조금 하실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싶은데 국회의원분들도 휴가가 있으신지. 일단은 네. 뭐 지역구 내려가시면 게 휴가잖아요. 부산이 뭐 쉬운 곳인데. 아니에요. 지역구 내려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7, 8월이 돼도 지금까지 휴가를 한 번도 못 써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7, 8월에 좀 재충전도 하면서 네, 좀 하셔야죠. 공부를 좀 하자. 이래서 2020년도에는 네네네. 여름에 2주일 동안 배낭 메고 네. 저희 우리 보좌진 한 명하고 전국을 걸어서 차 타고 차 타고 거의 한 3,000km 이상을 2주일 동안 다 우리 바다 현장을 다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의원님은 제가 이해합니다만 보좌진은 무슨 죄입니까? 보좌진도 같이 재밌다고 같이 가더라고 이야기해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아까 김현욱 아나운서가 네. 이제 신문쟁에서 네. 입법쟁이라고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네. 이제 의원님 스스로도 보니까 신문쟁이라는 표현을 좀 쓰시더라고요. 네, 네, 네. 이제 우리는 이제 사실은 기자가 좀 더 익숙한 네. 표현인데 기사를 기사라고 안 하죠. 네. 보통 변호사, 판사, 검사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 기사는 놈 자체를 붙여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무슨 뜻일까 기사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좀 더 낮은 서민 사무소로 들어가서 현장 취재도 하고 발로 뛰어라. 그래서 아마 기자로 했지 않냐. 그렇게 해서 저는 기자할 때 신문쟁이라고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쟁이라 그러면 좀 낮춤말로 들리죠. 아니 그래도 보통 전문가라는 뜻이 있는데. 장인은 짱이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네. 쟁이는 좀 네. 낮춘 전문가라는 뜻이 있긴 한데 약간 낮추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정겹고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쟁이라는 것도 굉장히 정감이 가는 단어인 것 같아요. 예. 33년 동안 언론인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 언론인, 특히 이제 기자는 기사를 쓰는 게 본업이고 국회의원은 사실은 입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정치계로 들어올 생각을 하셨나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니요,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 제가 사실 그 기자로 입사해서 사장까지 지냈으니까 굉장히 그 기자로서는 성공한 거죠. 근데 제가 있었던 그 신문사가 바로 뒤가 부산의 원도심입니다. 예전에는 구도심이라고 이야기를 네, 했는데 구도심. 지금은 네, 이제 이제 이게 원도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구자가 들어가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원자를 써서 원도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신문사가 원도심에 위치를 해 있었어요. 항상 그 우리 산비탈 우리 원도심 동네들 바라보면서 33년 동안 지냈는데 변화가 없어요. 33년 동안. 그 동네가. 그래서 제가 신문사 그만두고 야, 저 우리 원도심을 한번 변화를 한번 시켜보자. 그런 생각으로 제가 정치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의원님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것 중에 인상적인 게 시너지. 그 시너지 하면은 또 바다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의원님께서는 이 바다의 가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삼면이 그렇죠, 바다로 그렇죠. 돼 있고 특히 해양 국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경제 정책에서 차지하는 바다의 비중이 크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가 지금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바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네. 나라인데 우리 공산품을 만들면 배로 가지고 다 해운을 가지고 수출을 해서 그렇죠. 우리나라 네. 여기까지 컸거든요. 네. 또 초기에 원양업 같은 네. 경우에 굉장히 유화 획득을 해서 맞아요. 이 돈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부가 자꾸 커졌다. 소위 마도로스. 예, 마도로스 네. 그때 나와서 예. 선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네.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산항국제 여객 터미널 네네네. 새로 지은 데 가면은 외벽에 네. 글이 작매차가 쓰여져 있습니다. 바다가 미래다. 부산항이 국력이다. 그런 어떤 걸 써놓은 의미는 이 바다에서 앞으로 우리 미래를 창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해양 강국으로 간다.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진짜 듣고 보니까
바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한 것 같지가 않네요, 그동안에는. 왜냐면 우리가 조선업도 1위고, 그죠? 진짜 앞으로 우리가 더 관심을 바다에서 가져야겠네요. 1위가 된 게 굉장히 많죠. 네. 조선업 세계 네. 1위고 부산항이 세계 2위 환적항입니다. 세계 7위 컨테이너항입니다. 근데 이것만 계속 이야기하지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이다는 이야기는 많이 안 해요. 그러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의미를 또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큰 변화를 이끌 바다를 품고 있는 제1의 해양 관광 도시가 바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부산입니다. 부산을 통한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안병길 의원님이 추구하는 세상 그 바람이 담긴 법안들을 지금부터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팀장, 차트 준비됐나? 네, 차트 준비됐다. 자, 안병길 의원님의 자유민주주의 타고 부산으로 고고. 민주주의법, 지역법. 그 첫 번째 법안은요. 네. 우리네 민주주의를 우약고 자유민주주의법입니다. 아, 우약고 이러면은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뜻인데. 우약고. 사랑스러운데요. 우야고 우짜고 그러니까 웃잡고 우약고. 예, 맞아. 예. 근데 우리 민주주의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인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국정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셨나요?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개인의 자유, 인권 이런 게 바탕이 되는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에 민주주의라는 어떤 다수결의 원리, 이런 의사결정의 원리가 결합을 하는 그런 체제라는 것이 우리 헌법 전문에 나와 있고 헌법 제4조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자유라는 단어 이게 없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려에 좀 의해서. 강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 법을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사회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인민민주주의, 사회 그런 식으로 민주주의 얘기하니까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면 우리 그냥 자유가 붙나 보다라고 흔히들 생각할 수 있지만 자유라는 걸 더 강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자 보니까 신 변호사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없나요? 어때요? 네, 우리 헌법에는 네.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전문의 자유가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헌법 4조에도 이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딱 그게 없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 그 매주 시리즈로 내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보니까 이제 가장 먼저 나온 법안이 공직선거법하고 네. 위탁선거법. 그 다음에 뭐 뉴스, 통신, 방송,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 언론 미디어 분야가 이제 그 다 뒤에 이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의원님 하나의 이야기로 또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핵심 내용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헌법의 정신을 가치를 구현을 하려면 하위법에는 이 법의 목적에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자유자는 다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방송공사법 제1조 EBS의 설립 목적은 민주적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민주적 교육 발전과 자유민주적 교육 발전은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특히 이제 언론이나 미디어법 이런 쪽에 많고요. 공직선거라든지 이제 공직과 관련된 이런 법에 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취지입니다. 그냥 애매하게 민주적 뭐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다 자유를 넣어서 자유민주적. 네. 예. 뭐 민주사회 발전, 자유민주사회 발전 이런 식으로. 예. 그 뉴스통신법 목적 조항에 자유로운 의사, 예. 방송법에는 자유의 신장 이런 식으로 자유를 다 강조해서 넣으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냥 들으시는 분들은 뭐 그냥 자유를 넣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의미의 무게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안이 개정이 되면 어떤 계기가 마련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세요. 헌법의 조항에 네. 보면은 여러 가지 개인의 자유를 네. 뭐 우리 거주 이전의 자유, 뭐 네, 맞아요, 우리 맞아요. 집회의 자유, 네. 쭉 자유를 네. 다 명시를 해놨는데 네, 네. 그것은 대표적인 자유들만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고 그 위에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네, 네, 네. 개인의 인권과 자유, 개인의 자유가 더 보장이 돼야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의 창의성이 살아납니다. 개인의 자유, 창의성을 존중을 하면은 사회가
훨씬 더 역동적으로 살아난다 그런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모든 분야의 예. 자유인데 특히 이제 기업 분야에서 자유가 주어지면 기업들이 자유로운 투자, 자유로운 생산 활동을 하거든요. 그 자유 두 단어의 무게는 엄청나게 파급 효과도 예. 크지만 무게도 저는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가치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다. 네.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안병길이다. 이렇게 엄청나네요. 외람되지만 예. 자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올라탔으니까 본격적으로 부산으로 한번 고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팀장 다음 법안 뭡니까? 네, 두 번째 법안은요. 해양 강국인데 고마 길 트라. 예, 해사 법원법입니다. 네. 길을 터라, 네. 길을 열어라. 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보니까 해사법원? 이게 우리는 없는 법원 아닙니까? 네, 해사법원이라는 건 해상 선박 사건 관련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송과 분쟁을 처리하는 법원인데요. 현재 해사법원은 네. 전문 법원이 없는데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지금 해사 소송을 전담 재판부 형태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해사법원이 있는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까, 의원님? 예, 아까 우리나라는 해운 조선 강국이죠. 네네네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해양 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반쪽짜리 해양 강국이죠. 왜냐하면 해운 조선 세계 1위, 물동량 1위 하더라도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이거든요. 조선이나 이 해양 쪽이 발전을 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금융 서비스, 법률 서비스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박 해운업을 하다 보면은 우선 선박을 사고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선박을 건조를 하려면은 외국에서 주문을 받아서 계약을 해야 되겠죠. 선박을 싣고 가다가 사고가 났으면 네, 보험. 또 보험을 네, 또 들어야 되겠죠. 뭐 오염 사고가 났을 때 또 서로 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모든 분야에 법률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법률과 금융과 이런 게 다 들어가는 해양 지식 산업이 들어가야 이제 비로소 해양 강국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해사법원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인데 해사 소송을 제대로 다룰 곳이 우리나라에는 없다. 이거 좀 약간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마저 드네요. 자 이게 해사 소송이란 게 이제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 복잡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때요? 이게 우리가 조금 그동안 간과했던 부분이죠. 영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 영국 런던이 항구가 있습니까? 조선소가 있습니까? 그래도 지금 모든 선박이나 해운 가격이 런던 기준입니다. 그래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런 법률 서비스, 금융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영국이 해양 강국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배는 전 세계를 다니는 것이고 네네네. 선박 발주나 모든 것이 국제적인 거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법률도 어느 나라 법률을 적용을 시켜야 될지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법률이 다르니까 이게 뭐 발생지국이라든지 계약 당사자가 정하는 것도 있고 제3국 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자체에 지금까지 무관심했기 때문에 전문법원, 해사법원이 없이 우리 일반 법원에서 그냥 전담재판부 형태로 법률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고 신속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양 법률 서비스가 다 다른 나라에서 지금 해사 재판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럼 재판하려면 런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현재? 주로 런던 재판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최근에 이제 해양 강국으로 들어온 것이 홍콩, 싱가포르, 그다음에 중국. 이제 이런 나라들을 가는데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유리할 텐데 지금 당사자들이 계약하면 제3국 런던 쪽, 유럽 쪽 법을 많이 그럼 또 적용시킵니다. 국제 변호사도 써야겠네. 예, 국제 변호사 써야 돼.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뭐 아무래도 법조계하고 학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게 전문성과 특수성 갖춘 그런 독립적인 해사법원 설치를 하자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중국의 경우는 2015년 기준으로 해서 10개의 해사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34개 지원 두고 있고 570명의 판사가 66가지 이제 해상 사건을 전담해 왔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해사법원은 없는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사 관련 사건의 50% 정도는 자국법에 근거해서 자국 법정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생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소송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하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불리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심각한 부분 중에 어떤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보세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부 유출이죠. 국부 유출. 지금 이제 모든 비용을 외국에서 다 지불을 해야 되니까 1년에 연간 우리 학계나 업계에서 추정키로 연간 한 1,000건에 한 3천억에서 많게는 한 5천억 정도 1년에 유출이 되고 있다. 이 소송 비용으로. 소송 비용이나 그리고 모든 이 법률 서비스 자체가 외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컨설팅 이런 것도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이런 서비스까지 포함하면은 그 비용이 엄청나다.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해사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미 우리 그 법원 행정처에서 전문 법원을 중에서 노동법원과 회사법원은 설립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법에 국회도 여러 가지 법이 저도 발의했지만 몇 개 법이 발의가 돼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빨리 시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보니까 선박 건조 중개 수수료, 화물 운송 중개 수수료, 법률 서비스 수수료만 해도 최소 5,553억 원에서 1조 1,122억 원 정도가 추정이 되네요. 네네,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해사 사건이 이제 국제적 분쟁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 특성상 신속하고 정확하고 전문적이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법안을 내셨고 이 법안이 총 6개 법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어떤 내용과 역할을 하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모두 연동된 법안들인데요. 사건의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이제 정해진 이런 법들입니다. 법원 조직법이 제일 이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해사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을 만든다는 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재지도 들어가고 모든 콜객이 우리 법원 조직법 안에 들어갑니다. 기초법이네요. 그러니까. 기초가 되는 법이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민사소송법에서 해사 사건의 관할을 해사법원 전속 관할로 한다. 이런 게 이제 민사소송법에 규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증거 보전 사건에서도 검증 대상 선박 을 해사법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런 관할법원 지정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도 마찬가지고 선박 소유자 책임제한법, 유류오염 손해배상법, 중재법 이런 모든 각 해당 법률에서 관할법원을 해사법원으로 한다. 이런 법원들이 있어야 다음에 재판할 때 그런 쪽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럼 국내 해사법원이 이제 유치가 되면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느냐. 요게 이제 약간 논쟁이 있어요. 인천이냐 부산이냐를 두고서. 근데 뭐 당연히 부산이라고 주장을 하실 텐데 그 이유가 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의원님 일단 부산입니까? 아니 당연히 아니 부산 지역구신데 여기서 아니 인천입니다 이러면 더 재밌을 텐데. 그런데 해사법원을 하나로 만들지 두 개를 만들지 신급을 어떻게 할지 하는 게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천하고 부산도 너무 멀어서 거리가. 이제 그런데 이제 여러 전문가들 견해가 틀리고 저희들 부산 입장에서는 지금 해사 법원 사건 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초기에 법원이 두 개까지는 필요가 없다. 하나 정도가 전문 법원이 있으면 되는데 하나를 설립할 경우에 부산에 설립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해사법원은 법원 하나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법원이 있으면 전문 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부산에는 해양대학, 무역대학, 부산대학, 해양 관련 대학들이 쫙 있습니다. 영도에 있잖아요. 요즘. 영도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그 해양 관련 해양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수산과학원 모든 기관, 연구기관들이 부산에 있거든요. 재판을 하면 좀 우리 해양 관계는 특수하기 때문에 감정을 한다든지 평가를 할 때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 전문 인력들 양성이 잘 돼가 있다. 그다음에 관련 산업들도 크기가 해양수산 관련 산업들이 부산에 거의 많이 집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균형 발전 차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서울 일극 체제로는 안 된다. 앞으로 부산이나 불경을 중심으로 하는 메가시티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지난주에 박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부산에 오는 것이 맞다. 지금 해양수산부도 부산에 오라 그러고 예. 해양경찰서도 부산에 오는 게 예. 맞다고 예. 지금은 인천에 있습니다만 예.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다 빼가려고 그러시네요. 해양의 중심지 예. 빼가는 것보다는 이것을 해양 수도를 지향하기 때문에 예. 부산은 해양 특화된 수도로서 네, 네. 키우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예. 제고 차원에서도 예. 그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가 다 있는 말씀이세요. 맞아요. 다음번에 또 인천 지역구인 분을 모시고 한번 저희가 또 논의를 더 해보도록. 자, 계속해서 안병길 의원님의 민주주의법 지역법 다음 법안, 세 번째 법안 뭐죠? 네, 세 번째 법안은요. 2030 엑스포 단디해라. 이 부산 엑스포 유치법입니다. 그러네요. 단디해라. 예. 구수해. 예. 사투리 잘하시네요. 아니, 저희 그쪽에 연구가 좀 있어가지고. 자, 이게 확실히 하려면 현재 이제 문제점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2030 엑스포가 뭔지 또 어떤 문제에서 출발한 법안인지 취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안타깝게도 2030 엑스포를 우리 전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셔서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 엑스포를 준비한 2030년에 부산에 엑스포를 유치하자. 이게 2030 엑스포인데요. 우리나라 엑스포를 두 번 했죠. 그렇죠. 우리 여수에서 한 번 네, 하고 여수에서. 그 전에는 대전에서 한 번 했습니다. 대전에서. 근데 그 엑스포들은 인증 엑스포입니다. 인증 엑스포라는 것은 소규모 엑스포인데 등록 엑스포라는 이제 제일 큰 엑스포가 있는데 이는 5년마다 합니다. 이제 50 되는 해에 2025, 2030, 35년, 40년 이런 식으로 5배수로. 예,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네. 등록 엑스포입니다. 네. 근데 이게 등록 엑스포는 그 규모가 네. 우리가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라고 이야기하면 월드컵, 올림픽, 그다음에 엑스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벤트를 한 나라는 지금까지 6개 국가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요? 전 세계에서. 그만큼 이 등록 엑스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저도 이제 지금 엑스포가 엑스포지 무슨 등록 인정 이거 처음 들었거든요, 사실. 그 세계 박람회 이 차이가 기구가 뭐예요,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네. 이 박람회 기구에서 원래는 이게 이제 등록 엑스포에서 시작했는데 5년마다 하다 보니까 중간에 너무 텀이 기니까 중간에 엑스포를 하나 하나씩 더 더 만드는 넣어서. 거죠. 그래서 인증 엑스포에서 소규모로 엑스포를 그러니까 이건 하나씩 진정한 하는 엑스포네. 겁니다. 이게 진짜 엑스포입니다. 아, 진짜 엑스포. 예. 그 보니까 야, 개최 기간이 6개월이네요. 제가 이번에 두바이 엑스포 갔다 왔거든요. 예. 원래는 두바이 엑스포를 2020년 해야 되는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기돼서 이번에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국면인데도 6개월 동안 2,600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 엑스포를 만약에 2030년 또 개최하면 코로나만 아니면 어마어마한 사람. 5천만 명이 5천만 명 예상이에요. 5천만 명. 그런데 국내 관광객도 있지만 그 중에 거의 한 외국 관광객은 거의 한 2, 3천만 명 정도가 와야 됩니다. 엄청난 겁니다. 대단하네. 어쨌든 이 엑스포 2030년 엑스포를 부산에서 유치하자라는 네.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하신 거고요. 지금 세계 박람회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또 도시들이 지금 경쟁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최종 개최국이 이제 내년입니다. 2023년 말에 네. 개최되는 총회에서 이 BI 회원국들의 투표로 선출이 된다고 하니까 좀 잘 준비해서 꼭 우리가 유치를 했으면 좋겠네요. 러시아는 이미 포기를 했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오데사는 네. 지금 준비가 안 돼서 거의 사실상 포기 상태고요. 그러면은 지금 경쟁국이 이탈리아, 저희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네. 그다음에 이탈리아 로마 지금 3개국 경쟁입니다. 근데 제일 강적은 사우디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오일머니. 네. 네, 게다가 야. 이제 2023년이면은 이제 네. 코앞인데 이 부산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고 또 개최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 그리고 지원 내용을 법안에 명시해 놓으셨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핵심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등록 엑스포를 하려면 경쟁이 올림픽 유치하는 거나 또 월드컵 유치하는 거와 다릅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은 민간 IOC라든지 이런 민간 기구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고 또 그런 기구들에서 유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엑스포는 사실상 투표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각국의 최고 통치권자가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예를 들어 대통령이라든지 총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다 국가 차원에서 사우디의 리야드처럼 왕세자가 나와가지고 국가적으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우리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예.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적 근거를 지원을 할 수 있는 네네. 유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예. 근거. 그다음에 유치가 되고 나서 그 이걸 박람회를 열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는 법입니다. 전 국가가 다 나서야 되는 일이네요. 지금 저희들은 앞에 부산을 잘 안 붙입니다. 그러네, 이게 그러네. 코리아 엑스포라고 해서 그냥 그러네요. 한국에서 여는 엑스포지 사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야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리아드는 뭐. 예. 그래서 저희들도 부산이라는 도시명을 내세우기보다는 유치전에서는 코리아 엑스포다 예. 이렇게 해서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아, BTS가 좀 나서야겠는데요. BTS 나설 줄 것입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네. 엑스포라는 것을 위해서 법률 제정이 필요한 것이냐, 유치 지원을 위해서라도 만약 혹시라도 이 유치에 실패하면은 이 법률은 무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여기다가 일침을 한번 가해주시죠. 한시법 특별법 행태가 되는 것인데요. 이 법이 만들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아마 그 다음에 유치 실사단이라든지 이 평가에서 각국에서 할 때 후한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도 이 법이 필요하지만 또 이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유치 지원 활동하는데 굉장한 그 법적인 근거를 줄 수 있고 예산 모든 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 활동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유치 실패했을 경우에 이 법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만약에 유치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야기하신 것처럼 법의 목적이 상실했기 때문에 법은 아마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건 상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여수 엑스포도 엑스포 유치되고 나서 네. 엑스포 지원법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거는 법을 한 단계 더 당겨서 미리. 유치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미리. 지원을 네. 하자는 네. 그 차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차이는 그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그렇죠. 거 아이고 아닙니까? 실패는 부정타니까 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 아니 보니까 전 팀장, 네. 이게 보니까 지역 경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네요. 다른 나라 예가 있네요. 그러니까 예. 그 98년 포르투갈 리스본 엑스포 같은 경우는 이제 예. 폐유 저장소하고 쓰레기 단지였던 지역을 최첨단의 상업 단지 그리고 관공서로 이제 탈바꿈을 시켰죠. 그리고 95년에 일본 스쿠바도 첨단 과학 단지로 발전된 사례도 있고요. 그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프랑스가 이 문화예술 중심국으로 각인되는데 엑스포의 역할이 이제 컸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네. 안 그래도 지금 세계적으로 예. 위상이 높긴 한데 그렇죠. 더 좋아지겠죠. 예. 쐐기를 박는 거지 이제 이걸로. 제가 국회에 이제 엑스포 특별위원회가 꾸려져 있습니다. 제가 간사를 맡고 있는데 아마 우리 엑스포 유치 특별위원회로 이 법을 가져오든지 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간절함이 느껴지는 그런 법안이네요. 예. 그리고 오늘 몰랐던 사실들 많이 알았어요. 2030 엑스포 이거에 대한 중요성 이런 건 좀 많이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지역 발전을 위한 법안에 지금 매진하고 계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향후의 의정 활동 계획이나 포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대한민국이 좀 제대로 가게 하기 위한 그런 나라를 바로 잡는, 세우는 그런 어떤 역할을 좀 더 하고 싶고요. 네네네. 또 이제 곁들여서 우리 어쨌든 지역이 조금 더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하는, 봉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조 팀장 뭐 응원 말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엑스포 몰랐어요. 2030. 몰랐죠. 예, 이거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홍보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아야 또 예. 힘을 모을 수 있잖아요. 예. 예. 저도 이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널리 될 좀 것 같아요. 알리도록 하겠고 결국에는 뭐 부산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을 그렇죠. 위한 그 내용이 더 큰 것 그러니까. 같아서 네. 꼭 좀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저희 세 명 다 한가합니다. 열심히 홍보 홍보 좀 해주십시오. 네, 아니 2030 네. 엑스포가 아까 말씀하신 시너지 효과를 네. 우리나라에 아주 잔뜩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네. 시너지랑 딱 결합이 돼서 2030 엑스포가 무사히 부산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혼신의 노력은 결코 배반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불현듯 떠오르네요. 아마 안병길 의원님께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되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들으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요즘 아이들이 참 잘 자랍니다. 저희 아이도 이제 6세잖아요. 6살 아들, 딸 쌍둥이. 요즘에는 애들이 너무 빨라. 미운 4살. 전 팀장은 언제 가장 힘들어요? 지금 이제 7살이에요, 딱. 아유, 옛날 그 미운 7살 나이네. 미운에서 더 발전합니다. 그래서 뭔가 시켰을 때 네. 본인이 납득되지 않으면 따지고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일관성 있게 안 해주면은 네. 또 거기에 또 반기를 듭니다. 아빠는 왜 안 하면서 나한테 똑같네, 하라고 똑같네. 해요? 지난번에 이렇게 말하고 진짜, 왜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더 무섭다니까. 아, 너무 화가 나지. 아니 나는 애가 운전하고 애들 데리고 가는데 애들이 아빠 다 왔어? 그러길래 다 왔어. 그랬더니 근데 왜 안 세워 차를? 그래서 아니 거의 다 왔다고. 근데 아빠 다 왔다며.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군요. 아 무서워요. 예. 3분 50초 후에 도착해. 그러니까 예. 무서워요 요즘에. 네. 자 자식이 부모 속 썩인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요즘은 거꾸로 자식 속을 부모가 썩이거나 긁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사연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출발! 자, 이번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으니 다음 프로젝트 기획을 시작해야 될 텐데요. 우선 이번에는 김현욱 팀장이 맡아서 한번 진행해 보지 그래요? 네, 대표님. 자, 그럼 이번 프로젝트 컨셉은요. 따르릉 따르릉. 잠시만요. 여보세요? 태랑아, 이번에 네가 아버지 차를 하나 좀 뽑았는데 네가 저번에 준 카드 있잖니. 그거 한도 초과라고 하는데 그것 좀 해결해봐. 에? 아, 차요? 아니 그 작년에 차 사드렸는데 무슨 차를 또? 아니, 그 차는 얼마 전에 팔았어. 아니, 더 나이 먹기 전에 외제차 한번 몰아봐야 되지 않겠니? 응? 네? 아니 무슨 우선 저 회의 중이니까 이따 얘기해요. 이른 나이에 사업을 시작해 자수성가한 40대 태랑 씨. 하지만 부모님은 지나칠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원하셨고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컨셉은요.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만큼 따르릉 따르릉.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오빠, 난데 이번에 보내준 등록금 너무 잘 받았어. 근데 오빠, 우리 딸 서울로 대학 가는데 자취방이 없잖아, 오빠. 기숙사는 이놈의 기집애가 들어가기 싫대. 내가 알아보니까 서울 투룸 전세 한 5억 있으면 된다 그러더라, 오빠. 응? 그것 좀 해줘. 5억? 야,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아유, 어딨기는. 오빠 주머니에 있잖아. 응? 아유, 오빠 사랑하는 조카 대학을 갔는데 길바닥에 학교를 다녀? 아유, 오빠 그러지 마. 냉정하게 그러지 말고 서울 가서 성공한 거 다 아니까 좀 해줘. 해줘. 우선 나 지금 일하는 중이니까 이따 얘기해. 부모님은 물론 형제들까지 태랑 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태랑 씨의 근심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그래요? 나 왔어. 피곤하다. 여보, 어머니가 전화하셨던데 빨리 신용카드 한도 올리라고. 그리고 아가씨도 돈 좀 붙이라고. 아니 당신한테도 전화했어?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여기가 많이 아파. 요즘 머리도 띵하고 왜 이렇게 어지럽냐. 지금 가슴도 답답하고. 진짜? 안 되겠다. 내일이라도 병원에 가봐야지. 당신이 우리 집 가장인데 건강해야지. 그러게 진짜 이러다 갑자기 나라도 죽으면 부모님들이랑 동생들이 내 재산 차지하려고 또 얼마나 혈안이 될까. 지금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막무가내인데 만약에 생각도 못해. 안 돼. 우리 애들 얼마나 어린데 생각하기 싫어. 걱정하지 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겠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네, 자 이렇게 오늘 저는 아주 편했네요. 두 분의 열연 아주 편안하게 잘 관람했습니다. 예. 아니 이게 보니까 말문이 막힐 정도로 황당해요. 예. 그러니까 집안에 한 사람만 잘 되면은 집안이 일어난다. 이건 사실 옛날 컨셉 아닙니까? 이런 문제로 근데 분쟁 겪는 분들이 요즘에도 있긴 있더라고요. 특히 유명인들 중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유명인들 중에도 있고 제 주변에도 좀 네. 많이 계세요. 이렇게 한 분이 자수성가하면은 그분을 중심으로 그 가족들이 그냥 쫙 이렇게 함께 나누자라는 이제 마음으로 이제 전화를 하시고 그러니까. 하시는데 이게 참 사실은 문제죠. 아니, 네. 소송까지 그래서 갔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많이 유명 있죠. 연예인들. 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법대랑에서 상속에 대한 문제는 좀 많이 다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태랑 씨가 사망한다고 해도 상속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직계 비속. 네.
네, 그죠? 좀 얼마나 마음이 네. 아프고 지금 답답하고 내 아이와 네. 내 아내가 걱정이 되면은 네. 이런 부분 내가 혹시라도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될런지 이런 걱정을 할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상속 자체는 네. 이 직계 비속 네. 자녀와 네. 배우자에게 그렇죠.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 아니죠? 네, 이 뭐 부모님이라든지 형제들은 이 상속 관련해서는 전혀 뭐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착한 네. 큰아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라도 네. 만약에 나와 내 아내가 네. 동시에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은 움겨진 내 아이들이 아이는 어리니까. 예 어떻게 되는 미성년자잖아, 것인가? 미성년자. 네, 친인척들이 돌본다는 명분으로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이런 경우에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게 뭐 신탁 제도를 맞아요. 얘기한 기억이 네. 나는데 이런 경우에 이 신탁 제도를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네네. 이거를 미리 다 정해놓을 수는 없지만 네. 최소한 이 금융기관에서 이 신탁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태랑 씨가 어쨌든 사업체도 있지만 본인의 임대소득이 있는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주택, 현금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신탁을 설정을 해서 네네네. 자녀들이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관리해라. 이런 내용으로 금융기관 명의로 뭐 아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네. 이런 것들을 믿을 만한 친척 중에 한 분으로 지정을 해야지 안 그러면 전부 다 내가 허락해야 된다, 내가 허락해야 된다 다툴 수가 있으니까 믿을 만한 한 친척이 분만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 최소한 여러 명을 지정해 놓는 것보다 아니면 지정을 명. 하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명. 안전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 분만 지정해 두면은 오히려 좀 분쟁을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뭐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네.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뭐 방법 알고 있으면 나쁠 게 없으니까요. 태랑 씨가 먼저 사망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따져보는 네, 거예요. 아내가 또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있겠죠. 아니 보니까 태랑 씨가 네. 사망하기 전에 네. 어떤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걸로 좀 이야기를 꾸며볼게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태랑 씨가 이미 사망을 한 뒤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미리 네. 이제 죽기 전에 네. 사고를 당하기 네. 전에 뭔가를 네. 손 써야 된다는 건데 자 이게 이런 경우에 사실은 만약에 태랑 씨가 불의의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 아내나 이런 게 다 이제 상속이 되겠지만 네. 사실은 시부모가 그럼 우리 아들이 모은 재산이야 이러면서 옆에서 괴롭히면 네. 야 이거 꽤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태랑 씨가 지금 마련해둘 수 있는 방법 중에 네. 모든 것을 내 명의로 해두면 나중에 그것이 상속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 아들 재산이기 때문에 달라라고 할 수 있지만 네. 그 명의를 우선 좀 배우자 명의로 일부 변경을 해두시는 방법이 좀 안전할 수 있겠다. 오. 그리고 미성년 자녀들을 위해서는 네네네. 아무래도 몇 살 때까지 관리를 하도록 신탁을 아예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자녀를 위해서는 신탁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는 명의 변경 이렇게 두 가지 플랜을 해두면은 아무래도 다른 가족들이 재산 분할을 요구할 때도 이미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재산 네네. 분할을 요구할 수가 없으니까 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그럼 이제 명의 이전 해놓고 네. 신탁 해놓고 하면은 뭐 다른 가족들이 뭐 재산 넘볼 그런 일은 좀 줄어들겠네요. 예, 예. 네. 근데 만약에요 이런 경우 있죠. 태랑 씨가 이제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남편이 없기 때문에 시댁하고의 관계는 사실 소원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부모님께 지원했던 경제적인 부분을 한 번에 딱 끊기는 참 애매해 이게. 이제 이것도 태랑 씨가 사망하기 전에 네. 미리 계획을 해놓는 것을 설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야, 이게 슬프다. 예, 꼼꼼하게 생각을 슬프다, 해본다면 진짜. 내가 혹시 만약에 갑자기 어떤 불의 사고가 있을 때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일거에 한 번에 생활비를 네네. 끊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된다면은 이런 부분까지도 신탁으로 우리 부모님의 생활비 측면은 이 금액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또 부양 의무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생활비가 걱정되는 부분까지도 매월 미리미리. 매월 지급액을 정해서 신탁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슬프다. 네.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이건 내가 지금 건강한데 뭐랑 똑같냐면 내가 언제 사고 당할지 모르니까 요 젊은 날에 영정 사진을 미리 찍어놔야겠네 이런 심정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죠, 너무 이게. 걱정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네. 어떻게 하면은 좀 편안하게 대비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차원에서 오늘은 좀 여러 가지 네. 대비책을 네. 생각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살면서 가장 소중한 건 무엇보다도 가족이잖아요. 예. 하지만 아무리 가족 사이라고 해도 항상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것이 서로를 위한 마음이든 아님 물질적 도움이든 고마운 마음을 갖는다면 이런 일은 또 생기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자, 7월 이제는
뭐 완연한 여름입니다. 여름을 인생의 시간으로 치면 흔히 청춘이라고 비유할 때가 많죠. 그래서인지 저는 여름이 되면 저의 젊은 시절, 청춘이 그리워집니다. 예, 다 벗고 막 뛰어다니던 막. 예. 전 뭐 아직 청춘이에요. 죄송합니다. 예. 네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그래서 맞아요. 오늘을 즐기는 것이 내 청춘을 즐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이네. 네. 그러나 오늘이 가장 청춘이네. 오늘도 하루 지나면 내일은 하루 늙는 거잖아. 네. 그렇게 생각해야겠네. 네. 예. 자, 지금 내가 청춘이든 아니든 혹은 인생의 가을이나 겨울이라 생각이 돼도 각 계절마다 그 색깔과 맛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현재를 즐기는 것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열정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속적인 열정이라고 하는군요. 여러분의 열정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법안 다음 시간에도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마무리하죠? 알면 당신도 법테라!